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킴벌리 드류와 엘리자벳 홈스, 두 사람의 기업가 및 유명인이 있습니다. 킴벌리는 현재 30대 초반이고 주로 예술과 여성운동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대학 재학 시절에 왜 흑인 예술가들은 조명받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소셜미디어인 텀블러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의 소셜미디어 담당자로 활약하기도 했죠. 엘리자베스는 사실 7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스탠퍼드대 화공과를 중퇴한 후에 테라노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엄청난 돈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 이상 질병을 진단하는 에디슨 키트라는 혁신 상품을 내놔서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선두주자로 각광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디어도 잘 활용했습니다. 킴벌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엘리자베스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기성 미디어로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기술도 상품도 사기금이 들통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잘한 두 사람이지만 둘의 승부가 갈린 건 어떤 면 때문이었을까요?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은 두 사람처럼 언론 매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죽기보다 꺼려하기도 하는 편이죠. 자랑을 못하거나 잘하거나 너무하거나, 이 셋 가운데서 오늘 읽을 책은 자기 PR이라면 질색하는 조용한 실력자들이 자랑을 제대로 잘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 맡고 계신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6824번님께서 공장 텃밭에 활짝 핀 동백꽃을 감상하며 별책부록을 편안히 듣고 있다고 전해주셨어요. 봄꽃의 여운, 잘 감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네요. 가끔 보면 우리 AI가 부록을 맡고 있지만 별책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성까지 느끼는 감성이 있으니까. AI라뇨. 사실 여의도도 벚꽃이 한창인데 맞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꼭 끝나고 한 바퀴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보고 갈까요?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한 질문에서 나온다. 미국 MIT 공대에서 50년 넘게 조직 심리학을 연구해온 에드거 샤인과 실리콘밸리의 전략 컨설턴트인 피터 샤인이 쓴 리더의 질문법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배일구님, 능력주의가 대세인 요즘 겸손한 질문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님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참 어렵겠죠? 생각 없이 하는 질문이 타인에게는 심리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제 질문법을 돌아봅니다. 해주셨고요. 8581번님, 리더의 질문에 겸손을 담자. 요즘 시대의 조직 문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깨달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선한 질문이 겸손한 말투나 제스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탄 사장님이 아주 겸손하게 직원한테 어제 야근은 제대로 했지? 하고 물으면 이건 겸손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네네네. 겸손을 가장한 질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질문의 요지는 그런 말투나 제스처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걸 리더가 인정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런 게 쉽지는 않은데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자료 작성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 혹은 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물어봐야죠. 네. 후배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정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 겸손한 말투나 제스처뿐만 아니라 실제 본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항상 물어보시는 거 알고 있죠. 예. 물어보지만 답들을 잘 안 해주더군요. 다들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광명수 씨가 잘해주세요.
자, 그런데 박희영님은요. 네. 항상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라던 팀장. 그런데 업무적인 질문을 하면 그런 건 좀 알아서 하라라고 해요. 그럼 대체 뭘 물어보라고 했던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런 소통에서는 이 겸손한 질문이라는 책에서도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리더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리더가 소통을 좌우합니다. 우린 소통이 안 돼 그러고 막 그 소리 지르는 한 집안의 가정, 어떤 조직의 수장,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을 주도하는 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건 질문은 용기입니다. 네. 질문을 하기까지 엄청나게 망설입니다. 질문을 했을 땐 아무리 허투루다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어도 늘 잘 응대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는 건데 놀랍게도 질문이 허투루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날카롭고 이런 것도 좀 왔으면 제가 쩔쩔맬 텐데요. 이효리 씨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 왔나요? 뭐 등등 제가 모르는 분야로. 네네네.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척척 박사님과 또 같은 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항상 잘 답변을 모릅니다. 잘해주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만 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경숙님, 아이들에게도 겸손한 질문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화가 잘 되겠죠? 조용원님, 아내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쥐꼬리 많아 월급 때문에 힘들지. 그래도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하고 겸손하게 물었더니 아내의 대답. 쥐꼬리 잘리고 싶냐고 하셨다고. 예, 울고 이게 계시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의 탈을 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나 질책이 있습니다. 네네. 아이들한테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밥 먹고 나선 공부하기로 우리 약속했지? 그 겸손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네. 네, 이건 질책에 가까운 거니까 또 아내한테 겸손한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용돈 올려달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걸 구분하라고 책에서 분명히 누누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이분은 악용하려다가 오히려 당한 경우인데 잘못하시면 쥐꼬리 잘립니다. 조심하셔야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반드시 알게 하라. 프로 자랑러로 거듭나는 시간. PR 전문가 메러디스 파인먼이 쓴 자랑의 기술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그 광명수 씨가 특히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깨우친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수 씨도 동세대에 비해서 자랑을 잘 못하는 편이죠.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홍보와 경력 개발 전문가로 자신의 기업을 세워요. 기업가로 이제 출발한 다음에 작가와 강연가로 이제 떠오르면서 일종의 그 미국 미디어에선 신의 스타예요. 네. 기고문도 많이 쓰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 책이 출간된 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원제가 브렉 베러라고 하는데요. 더 자랑하기, 자랑 더 잘하기 네. 이런 거고 부제가 Master the Art of Self Promotion. 이게 자기 PR 기술 익히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기술은 뭐 잘된 번역 같아요. 번역 제목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그 컨텐츠의 완성도를 떠나서 제목으로만 절반쯤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소재로만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제목이 유독 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경우는 소재 자체가 워낙 흥미롭잖아요. 자랑하라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자랑보다는 좀 겸손해라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당당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특히 요즘처럼 뭐 자기 PR의 시대라면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까요? 그 절반 이상 베스트셀러의 기반이 돼줬던 주제가 뭐냐면 SNS 같은 게 워낙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도 승진할 때도 연봉 협상할 때도 겸손하게 알아서 주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강연이나 기고 요청 모든 TV 출연까지도 자기 홍보, 자기 PR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기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네. 이 저자 자신이 그렇게 자기 홍보, 자기 PR을 통해서 성장해온 여성이에요. 무명의 잡지 기자에서 출발해서 홍보와 경력 개발 전문회사 파인포인트라는 걸 설립했고 그러면서 주요 클라이언트들의 홍보를 돕다가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본인 자신이 인리학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분 이름을 검색하시면
열정적인 강연 모습들을 꽤 많이 짤로 네.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예.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목폴라 티에 청바지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자 역시 이 작업복 느낌이 물씬 나는 점프수트가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홍보라고 좀 볼 수 자기 있을까요? 피아니죠. 예, 대단한 자기 브랜드죠. 그 점프스트 하나로 된 옷인데다가 심지어 가끔은 빨강을 입고 와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띌 수가 네,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니까 훨씬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가 집중되고 또 증폭되는 면이 있는데 네. 뭐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자기 목소리,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누군가 남이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여성, 또 유색인, 비백인들, 그다음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 내라는 뜻에서 격려하는 뜻에서 이 책을 냈고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받는 세태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죠. 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라고 얘기하다 최근에는 보니까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운동 쪽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인물이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취지, 자신에 대해 자랑을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자랑을 너무 하는 건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소장님께서도 사실 그런 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온 세대이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더 했죠. 네. 박명수 씨는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소극적이죠, 제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저희는 그 미국의 비주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러는데 그런 현실보다 더한 현실에서 자기를 자랑은 고사하고 드러내면 죽는다 네. 막 이런 정도로까지 자기 억제, 그러니까요. 절제를 해야 됐던 세대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을 하수거나 혹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좀 네.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맞아요. 어떤 관행, 전통이 있고 그렇죠. 연공과 서열, 선후배 따지는 거 네. 후배가 나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니까 유교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짚고 싶은 건 일본에서 유입된 전통적인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이 직장에서 평생 내가 일해야 되는데 자리 붙이고 살려면 튀면 안 된다. 튀는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튀지 않으려고 계속 숨죽여 지내왔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평생 책임져 주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처음에는 이 책에 대해서 뭘 자랑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 오히려 약간씩 공감하게 된 면이 있어요. 네. 근데 드러내놓고 자랑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소위 이제 말하는 윗분들 좀 만나보면은 은연중에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악이죠. TMI 정말 자랑이라고. 그런 말씀하실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속으로 안물안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어보지 않았고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와중에 뭐 집 자랑이라든지 자기 자랑, 뭐 재테크 자랑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들 자랑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하급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너나 잘하지.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자랑은 금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몇 가지 환경 변화가 있어서 후배들한테는 적어도 자랑을 좀 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첫 번째, 직장이 평생 먹여주지 않아요. 그럼요. 두 번째는 연봉 협상 같은 이제 미국식 문화가 일상이 되니까 거기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느끼고 있지만 FA라 그래서 프리랜서가 고용의 일반적인 형태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 어디 소속되는 것보다. 그렇죠. 이럴 때는 PR이 필수다. 과거보다 또 쉬워졌잖아요. 뭐 개인 SNS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광명수 씨 세대는 참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광명수 씨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 책은 물론 미국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탄생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자랑의 기술,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조용한 실력자.
조용한 실력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조용한 실력자한테 자랑이라는 게 필요한데 누가 알아주어야만 빛이 나는 존재는 본인이 먼저 빛을 낼 필요가 있으니까 자랑이 필요한데 혼동하지 말자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자기 과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랑의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자기 PR의 차이는 뭐냐?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PR입니다. 근데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일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우리 아들 성적이 말이야. 내가 명품을 샀잖아. 명품을 과시하는 거지 그게 자기 일과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네.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서 하는 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을 조용한 실력자라고 부릅니다. 저자가 만나보면 자기 고객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뭐 홍보하고 경력 개발 도와주는 업체 사장님이니까 클라이언트의 99.9%가 여기에 해당되더라. 네.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평가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공통점이 자기 PR 얘기만 하면 생소하고 두렵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저자의 한마디가 묵직합니다. 자신의 경적은 자신이 울려라. 경적을 대신 울려줄 사람이 항상 곁에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저도 많이 공감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방송에서도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연예인들이 이 본인 미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잘한다가 아니라 진짜 뭐 재미있긴 하지만 막 야유를 쏟아붓거든요. 근데 저자가 이 행동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나쁘거든요. 연예인 미담을 본인이 하는 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기 자랑의 전형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기 일과 관련돼서. 네. 제가 뭐 코미디언으로서 이번에 어떤 개그를 했는데 빵빵 터졌잖아. 이런 건 하라는 거죠. 네. 그러나 누구를 얼마를 도왔다. 부주금을 얼마 냈다. 이거는 본인이 하기 좀 그렇죠. 해서도 네,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매니저라든가 몰래 본 사람이 SNS에 올려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럼요. 이 책에는 그것도 나옵니다. 네. 남으로 하여금 대신 자랑하게 만들어줘.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자랑이 힘든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가끔씩 잊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거든요. 훨씬 편하거든요. 네네네. 조용히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 자기 자랑을 안 하는데 저자의 주장은 자랑도 자기 일을 제대로 알리는 일의 일부라고 여겨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거니와 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고결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지나친 겸손이 자기 자신을 헐값에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일이라고 생각해라. 네. 왜냐면 알아서 주시는 대로 받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적게 줄 그렇죠. 거예요. 제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헐값에 자기 재능을 노력을 파는 거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랑을 우리의 일로 여기자. 다만 그 큰 목소리로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엘리자베스 홈스 얘기를 했지만 그 자랑을 체질적으로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하고 이미지가 또 잘 맞아떨어져서 그 미디어의 중요한 잡지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사업을 자랑했는데 그런 건 진짜 자랑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사기극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자랑을 우리의 일, 업적, 천재성, 영향력에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자는 정의를 해요. 네.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그런 의미 부여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죠. 나를 너무 사기꾼으로 보지 않을까. 진실을 얘기하면서. 맞아요. 진실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격적으로 보지 않나? 너무 나대는데? 네. 재수없게? 맞아요. 그런 이미지들. 또 나 자신이 내향적이어서 그런 걸 잘 못해하고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가르치지 않았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했어요. 그 집안 문화라는 게 가정 교육 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집안에서 자녀분들 그렇게 혼내지 마시고 자랑한다고 자랑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더 돋보이고 유능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연예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해서 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건 분명 자랑인데 예. 뭐 미담이라고 해서 자신이 뭐 어디에 기부를 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 살짝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다. 재수없죠.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이가 사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저자가 이 애매한 것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책에 한 4-5쪽에 펼쳐져 있는데요. 잘된 자랑과 잘못된 자랑을 구분했는데 네. 이걸 보면 이게 훅 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그 요약본을 읽어드리죠. 네. 내가 하는 자랑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선 잘못된 자랑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뭐 속이거나 부풀리는 거 아까 홈스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3개 정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었는데 200여 가지를 할 수 있었다고 속이거나 부풀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략이 없이 큰 소리만 막 내는 거. 무엇을 위한 자랑인가 이런 전략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주변에 자랑을 부탁합니다. 저도 몇 번 부탁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답하질 않아요. 고맙다는 감사 카드는 둘째치고 전화 한 통, 카톡 한 번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빛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자랑도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서 해롭고 공격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그맨들 중에 막 재밌다 싶다가 어느 선을 넘으면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해롭고 공격적인 언어를 상대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네. 관객들, 경쟁자들한테 좀 기분 나쁘게 기분 하는 나쁘잖아요. 거죠. 뭐 외모 평가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 있으니 참 다 했네 뭐 이러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자신과 일에 대한 비하, 자학 같은 것들은 잘못된 자랑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잘한 자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을 이용해야 되고 자신과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람을 웃기는 게 내 직업이다 하는 저는 대중들한테 경제 경영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일하는 게 제 미션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죠. 네. 그리고 틀리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자랑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자랑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팀, 내 동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를 못 낼 때 그것도 우리 팀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고 자랑해 주는 거. 네. 용기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잘하는 자랑이고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할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아주 장황스러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천 모임이라는 데를 가보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인데 장황해요. 그냥 짧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그래서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하게 하는데 잘하는 자랑은 간단 명료하게 네. 목표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 네. 주는 거. 근데 사실 이 아까 우리 팀원의 자랑을 대신해 주는 것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 다른 사람의 성과를 본인의 것으로 둔갑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사자로 봤을 땐 자랑을 도둑 맞은 셈인데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뒤늦게 가서 그거 제가 한 건데요. 제 자랑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할 사실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 고단수로 맞서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실패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일을 제 상관이 사장님한테 자신이 한 일로 그것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둔갑시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분한테 사표를 냈어요. 제가 아, 다른 적절한 인사 부서에 낸 게 아니라 보라고 그분께. 잘못된 대처였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 일입니다가 아니라 부장님과 부장님 휘하 모든 부서원들이 같이 한 일이죠 하면 부장님도 민망해지고 사장님은 알아듣고 나도 동료들한테 인정받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하수였습니다. 이제야 자랑의 기술을 터득하셨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자랑의 3대 핵심 요소. 셀프 프로모션의 3대 핵심 요소 이 책에서 꼽고 있는 건 당당한 태도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 자체가 있으면 굳이 막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랑 안 해도 저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 저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일만 해도 이 사람이 그런 당당한 태도를 회복하더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그동안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잖아요. 딱 정리해서 그렇게 중요한 팀을 3년간이나 별 무리 없이 이끌어 오셨군요.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하면
바로 사람이 바뀌는 거. 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구나. 그렇죠. 지난 업적만 되짚어줘도 충분하고요. 뭘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줄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랑의 요체가 없을수록 계속 길어지는 거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자기 통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년간 이 부서를 맡아서 영업 실적을 54%나 올린 사람. 이게 자기 통계입니다. 네.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삼으면 저는 이 팀을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구성할 때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이 간단 명료의 의미를 조금 더 부차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 없이 간단 명료하고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비교하지 말아라. 제 동료들에 비해 이런 게 아주 자랑치고는 하수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3가지 초강력 단어들을 한번 연상해봐라. 저는 이걸 좀 다른 말로 예전부터 자신을 수식하는 말이 뭔지를 귀담아 들어봐라. 사람들은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유부단한 기마무개 이런 식의. 근데 그런 수식어에 해당되는 초강력 단어들을 한 3가지 정도 의식적으로 자기 자랑에 담으려고 노력. 나는 혁신을 추구한다. 뭐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내놓는다.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자조까지는 자기를 낮추면서 웃기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고 저도 많이 합니다. 저랑 점쟁이랑 똑같은 건 예측이 자꾸 틀린다. 틀리고 나서 늘 말이 많아진다. 변명하더라. 남을 비하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예. 그러나 돈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잘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자조인데 네. 자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신과 거리감을 유발한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재밌으라고 막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고 나란 사람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선을 넘게 되고 관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네. 자하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당당한 태도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요소로 가봐야 할 텐데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우리나라에서 꼭 이렇게 목소리 크게 높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싸울 예, 때. 예.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근데 목소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데시벨이 아니고 그렇죠. 용기를 낸 목소리. 네. 그러니까 솔직함 같은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뭔가 그 반발할 것 같고 갈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반발과 갈등을 회피해 버리죠. 그냥 입 다물고 있자.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든요. 특히 이분은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자가 주장하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용기 있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인망은 어떻다. 사람들이 저 일 열심히 하고 잘해 라는 얘기는 해주지만 인정은 못 받아요. 일만 더 많이 주지 네. 승질을 먼저 시켜주지는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좋은 자랑을 만드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것도 저는 감명 깊게 되새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랑을 하면서 무슨 감사하는 마음? 내 자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자부심, 나와 내 일에 대한 자부심.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감동시켜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좋은 구두였지만 버리기로 결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간 집에서 이걸 고치긴 힘들 거다. 뒤축이 너무 찢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제 손에 들어와서 못 고친 구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신뢰감. 네. 이런 게 큰 목소리라는 거죠. 데시벨은 낮아도. 네. 그다음 전달 방식. 이걸 어떻게 전할까? 회의석상에서 할 건가? 비공개로 할 건가? 쇼맨십. 쇼맨십도 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용기 있는 큰 목소리를 낼 때 앞쪽에 결론을 얘기해라. 네. 이건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다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 이렇게 건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한테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고 싶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조금 젊은 세대 외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조언 하나는
좀 자랑을 주기적으로 용기를 내서 해봐라.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다. 네. 이런 자기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중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쇼맨십이라는 단어 자체에 좀 거부감이 들거든요. 사실 쇼맨십. 자랑 있는 그대로의 자랑이라고 해도 쇼맨십이 뭔가 더 부풀려진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아 저거 거짓 아니야? 자칫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쇼맨십이라는 용어는 미국 사람들도 좀 꺼리는 표현이긴 한데 네. 이 책에는 그렇게 쓰긴 했는데 읽어보니까 일종의 유머 감각이나 자신만의 색채를 컬러를 드러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죠. 우리 직장인들 보면 회식 자리에서 부를 노래 레퍼토리는 한 5곡씩 준비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는 다들 개면 적어서 뭐 자기가 누군지 어필을 못 해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준비해 두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술술 나올 정도로 그래야 된다는 거니까 쇼맨십을 뭐 까불어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떤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한 번만 이렇게 웃기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뭔가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는 것 같아요. 느끼셨나요? 그렇죠. 인싸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즘은 이 말이 유행이니까 다만 그 인싸가 된 분들 중에 이른바 CEO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락부장, 칩 엔터테인먼트 오피서 이런 분들은 막 회식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까불어서 인싸가 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때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술 한잔 들어가야 재밌게 노는 친구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까지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자기를 각인시킨 거죠. 저 친구는 재밌는데 참 유능해 어떻게 그런 유머를 구사할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살짝 낮추는 듯한데 대단히 그 촌철살인격의 유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늘 고민합니다. 이걸 고민합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이 자랑도 굉장히 치밀하게 좀 그렇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은 까불기가 아니며 또 자랑은 자기 과시가 아니며 벌써 두 가지 얘기 나왔고 네. 치밀하게 내가 되려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오늘 만난 어떤 분은 어떤 기자분인데 궁극적인 목표가 매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컨텐츠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얘기하고 네.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를 선뜻하는데 되게 감명받았어요. 저희 세대에 없는 네. 아주 솔직한 태도고 목소리도 큰 거였죠. 네. 근데 또 자기 PR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랑을 대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책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자랑해 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치밀한 전략이 세 번째 요소인데 남들을 위한 자랑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그 팀원들이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팀 자랑을 누가 해야 될까? 용기 있는 내가 하면 이거는 내 개인 자랑보다 더 파워풀해질 수 있는 거죠. 팀원들한테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존중받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총대 맨다고 불리는 일들을 좀 했는데 치밀한 전략 없이 했다가 네. 많이 되치기 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피칭의 기술. 이건 홍보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여서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피칭이라는 게 투수들이 공 던지는 걸 피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넓은 의미에서 쓰여가지고 뭐 작가,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 어떤 프로젝트를 대중들한테 소개하고 관심이나 투자를 유도받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책을 내고 싶다. 그럼 피칭을 누구한테 하느냐? 미국은 이제 매니지먼트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출판사에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어떤 파티에서 만나서 누군가한테 저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자의 예처럼 네. 그러면 그것도 피칭이죠. 그러니까 피칭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요즘은 뭐 홍보업계에서 이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다가 뭐 모든 종류의 말과 글로 된 프레젠테이션들 다 피칭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피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죠. 대화의 시작이고 피칭을 하면 반드시 거절당합니다. 저도 뭐 숱한 거절과 실패 역사였는데
그러면 내 피칭 기술에 문제가 있나 하고 피칭 내용과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그 다음부터 풀이 죽어가지고 남들 앞에서 얘기도 못 꺼내고 그러면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네.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해라. 얘기거리로 구성해라. 전 그렇게 얘기거리를 구성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제 경영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들한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다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제 기자로 상황을 모른 채 잘못된 해설이나 기사를 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마음으로 평생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피칭에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역시 소장님의 그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으면 네.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되거든요. 예. 역시 그게 스토리텔링의 힘인 것 같고 예.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피칭을 하려면 그럼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 다음에는 상대가 누구냐. 저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요. 상대에 따라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 평범하고 쉬운 말로 해주기를 바라는 분한테 가서 너무 지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왜인데 이 왜를 설명하는 게 저는 아주 이 책에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자의 주장은 아니고 다른 유명인의 주장이었는데 메일이 오는데 아주 장황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장황해요. 근데 저자는 3가지 단락을 넘어서지 말라. 우선 내가 누군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뭘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어떤 분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저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일에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야죠. 지금 유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분석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프로그램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3번째가 요청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가 그렇게 실제로는 민원이라고 개인적인 부탁들을 많이 하면서 청탁을 하면서도 대놓고는 못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서너 차례 밥 먹자 술 먹자 해서 결국 결론은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의 경우도 핵심적인 피칭의 경우도 핵심적인 3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인맥도 물론 많으면 좋지만 네.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잠시 뭐 우스갯소리로 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도 사실 프리랜서라서 매번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편이에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돈 이야기를 하면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인 것 같고 아직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방송을 보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나 회사 대표도 돈 얘기를 하는 게 껄끄럽죠. 그래서 광명수 씨처럼 돈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저희 아하. 프로그램도 좀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눈을 감을까요? 이게 그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종교, 죽음보다도 돈 얘기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이 선물로 비칠까 봐서. 근데 쉽지가 않아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돈을 얼마 달라고가 아닙니다. 전 최근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게 젊은 분들이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고 와서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 제 동료만큼 주셔야 됩니다는 차라리 그래 동료하고 비교가 되니까 네.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한 일을 보여주고 더 큰 지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자기 자랑, 셀프 프로모션이 중요한 거죠. 들어가는 거죠. 핵심은 자신의 성과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본인만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열심히 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 통계 얘기도 했지만 365일 근퇴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라든가 눈에 보여야 되는 눈에 거죠. 보여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경영자가 단박에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나온 것을 조금 부과하자면 메모들도 좀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메모장에 그냥 동료 생일을 적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들고 와서 보면서 하면 네. 협상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긴장돼요. 뭔가 자기가 할 얘기가 있고 분명한 자기 논리가 서 있구나. 히든 카드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양보할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이 저자도 2페이지 내로
정리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그걸 넘겨주고 와도 좋습니다.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핵심은 나는 이렇게 요구할 만하다 하는 자기 확신, 내가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얼마 주세요 이러면 이게 뭐지? 애매하죠. 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회관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자랑의 기술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자랑 공포증과 악몽 질문.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랑 공포증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두고두고 이제 따라다니는데 연습을 하면서 이걸 조금씩 바꿔나가긴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진한테 죄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취율 조사 기관이 오면 제가 대놓고 청취율 조사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청취자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안 하고 꽁무니 빼고 있고 저희 제작진들이 대신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PD분들이나 리포터분들이. 그래서 저도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자랑 공포증이 따라다니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댓글, 뭐 악플러. 네. 혹시 트리 쓰셨을 때 악플 받아본 적 없으세요? 아니 많이 받았는데요. 예. 재밌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보면서 미안해 삼았죠. 바로 그런 대처법을 제시하죠. 뭐 네. 너무 읽지 말고 거기 매몰되지 마라. 통제권은 나한테 있다. 여기 흥미로운 것 하나는 저도 경험했던 건데 토론이나 인터뷰를 가면 그 예기치 않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고 또.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했을 때 이게 자칫 악용될 수 있는 맥락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그 부분만 잘라 쓴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악용되는 거니까 차라리 저자는 미국식 그 개방적인 전략이긴 한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건데요. 네. 이것도 아직 저는 서툽니다. 이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악몽 질문이라는 걸 하나 최악의 질문을 상정해두고 혼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연구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면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악몽 질문을 소개했는데 이것도 젊은 분이 솔직해서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듣는 게 제일 악몽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저자는 네가 뭔데? 당신보다 성공한 밀레니엄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찔릴 거 아니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네. 뭐 이분이 사업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아닌데 이럴 때 두려운 건 정상인데 이 악몽 질문과 자주 대면하다 보면 오히려 면역이 생겨서 나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혐오 의견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이 반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망한 거에 대해서 당신의 전망이 틀린 근거는 이거고 나는 이렇게 전망한다.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특히 텔레비전의 악마의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도 나옵니다. 아마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이 글을 쓰게 만들어주거나 텔레비전 출연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미디어 환경이 뭐 그렇게 갑작스러운 이상한 질문을 받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나 악몽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악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에게 제일 못되고 잔인한 비평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스스로를 자학하고 질책하기도 하고요. 네. 방송 잘못되면은 집에 가면서 운전하다가 막 소리 막 지르거든요. 막 그 실수를 그렇죠. 되뇌이면서 이렇게 나에 대한 비평, 내가 하는 비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일 생각하시나요? 두렵죠. 책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없애기가 가장 어렵다. 뭐 악플 이런 것들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면의 괴물에게 꺼지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방송 끝나고 제작진들한테 몇 번씩 오늘 방송 망쳤어 하고 네.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가 비평가가 돼서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길게 보면 내가 이런 정도의 역할은 잘해왔구나.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성인 군자처럼 살 수는 없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걸 또 용서할 줄도 알아야죠. 자기 자신한테 지나칠 정도로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면 자신만 좀 먹게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이 악몽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에게 악몽 같은 순간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면서 잠깐의 실수 같은 것들도 너그럽게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소장님은 악몽 질문 생각해 보신 거 뭐 있으실까요? 저희는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했는데 이미 한번 받았어요. 그 사적인 자리긴 했는데 네. 누가 저한테 뭐 그렇게 혼자 고상한 척하고 사냐고 그래서 뭐 질문인지 질책인지는 모르지만 네. 변명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공식석상에서 받아도 제 변명을 할 자신이 있어요. 네. 예. 고상한 척인 걸로 잘못 비춰졌다는 거니까 왜 그렇게 비춰졌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 받고 나서는 방송에서도 의식적으로 제 실패와 실수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죠. 잘못 네. 비춰졌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외에도 소장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 고상한 척이 아니라 이거 진짜 사회생활 아니고 고상하신 분 맞으시잖아요, 소장님.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장님은 고상하신 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개인 SNS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분들도 그런 댓글들, 악플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유명세의 대가라는 건 반드시 있다. 대중들 앞에 서면 저격당하기 쉽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런 답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세요. 대가 없는 유명세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크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하는 자랑과 샤인 이론. 아까 남으로 하여금 내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정말 고수인데 네. 자랑을 부탁하는 거죠. 대신에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입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한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샤인 이론이라는 건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2010년경에 미국의 여성 사업가 2명, 제 기억으로 아미나투 소우라는 사람하고 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우정이라는 책에서 내놓은 이론인데 뭐 이론이라기보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미국 잡지 뭐 코스모폴리탄 이런 데 많이 요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빛나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칭찬이나 자랑을 반사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무슨 욕하면은 반사 이랬었잖아요. 반사. 예. 근데 이건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아서 다시 해주다 보면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같이 빛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주변을 성공한 여성들로 채울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강력한 무리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MZ세대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 세대들 사회생활하는 여성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내 입지가 올라간다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부메랑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확인도 되고.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칭찬도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비처럼 돌아와서 내가 더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부메랑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을 험담하지 말고 반드시 칭찬해야 되는 거죠. 예. 뒤에서는 험담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는 겸손하게 질문하라라고 하셨고 오늘은 자랑도 치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하고 강력한 무리까지 형성을 해야 된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치밀한 어렵거든요. 전략을 짜라 그러고 자랑할 때도.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혼자 근데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다이아몬드 수저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럴 수는 없고 다만 맥락이 아주 다르진 않은데요. 네. 겸손한 질문에서는 리더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팀워크를 만들어내라는 뜻이고 네. 오늘 자랑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낮은 데 있는데 자신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사람, 조용한 실력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거든요. 알리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알아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높은 데 있는 리더들이 다 헤아려서
이 친구는 얘기 안 해도 참 대단한 친구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직장 생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랑을 그럴싸하게 한 친구들이 되게 잘 나가니까 네. 저자의 지적도 완전히 맥락이 다르다기보다는 일리가 있고 좀 지위가 낮을 때 해볼 만한 기술이겠죠. 앞서서 자기 PR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셨던 우리 소장님께서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바뀌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행동으로는 어떻게 바뀌실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 쉽지는 어떠실까요? 않은데요. 이게 어렸을 때 경험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면 늘 나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형제가 4명이나 되니까 그 다른 형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었을 테고 또 하나는 워낙 격변기를 산 게 저나 제 가족의 일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기도 했던 제 고향에서 벌어졌던 현대사의 비극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자녀 후세가 큰 탈 없이 생존하기만 바랬던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생각은 이 책 보면서 많이 했어요. 특히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저도 후배들 중에서 말없이 성실한 사람들을 좀 많이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 칭찬을 대신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의 자랑을 비처럼 반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이 저자가 강연을 막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분 한 분이 여성분인데 젊은 여성분이 꿈을 얘기하면서 이 꿈이 혹시 너무 거창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이 저자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 책까지 쓰게 됐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의문, 자기 불신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리더들이 혹은 선배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지나치게 거창한 꿈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걸 꿈을 꾸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프로그램 성공예감 별책부록 똑똑한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자랑의 기술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조용한 실력자인 당신이 입장할 차례다. 여러분들도 입장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하고 직장인 여러분들은 특히 최근에는 자기 PR이라는 게 자기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져서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억울한 조용한 실력자들이 저한테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주 당당하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장 붕괴 사건을 보면 투자자와 시장의 흥망은 운명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이 믿음의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스위스에서 15년간 상품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온 토르스텐 데니니 쓴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초창기의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비슷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간명하게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죠. 투기의 역사.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